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의 숨막히는 추격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하려는 의친왕,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조선 총독부. 의친왕의 망명은 성공할 수 있을까? (1919년 11월 11일)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19년은 한일 독립투쟁의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한일합방 10년째가 됐던 그해 3월 1일엔 전국에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지며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일제로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해 11월엔 일제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고종의 둘째 아들이면서 순종의 동생인 의친왕을 임시정부로 탈출시키려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비밀스럽고 치밀하게 추진했던 의친왕 망명 사건,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국경 도시인 단둥시, 교통과 무역 그리고 관광의 중심지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이곳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 (1919년 11월) 임시정부의 비밀 아지트 안동교통국은 유난스레 분주하고 술렁이고 있었다. 그 누구보다 특별한 방문객이 바로 이곳에 주위의 눈을 피해가며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요원들이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의친왕. 그가 여기에 도착할 수만 있다면 상해 임정으로의 망명은 성공하는 셈이다. 독립기념관의 문서수장고. (1919년) 의친왕 망명 사건은 세상의 이목을 식민지 조선에 집중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중국 신문인 민국일보에서는 의친왕 탈출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한국의 태자, 즉 의친왕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보도하기에 이른다.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엔 의친왕 관련 기사가 여러 차례 특집 보도됐다. 고종 황제의 아들인 의친왕 이강. 그가 중국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한다면 독립운동 진영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임시정부가 의친왕 망명 작전을 계획한 것은 그 파급 효과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의친왕의 가치를 주목했던 것은 조선왕조 왕실도 결코 합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을 것이고 그의 입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선전적 효과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임정이 조선의 왕족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의친왕 이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의친왕은 고종 황제의 둘째 아들이면서 순종 황제의 동생이다. 일제에 의해서 황태자로 지목되고 일본의 볼모로 끌려간 영친왕보다 무려 20살이나 많았다. 그는 대한제국의 특파대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했고 5년 동안 미국 유학을 다녀오면서 누구보다 국제 정세에 민감했다.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왕족 중에서 유달리 독립의지가 강했던 의친왕.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에 이어서 그해 11월경 추진됐던 제2차 독립만세 운동. 그 선언서에 의친왕 이강의 이름이 보인다. 1921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5대 열강회의. 조선의 독립을 촉구한 건의서에서도 황족 대표 이강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는 한일 합방 후 그를 의친왕보다 낮은 지위인 이강공으로 끌어내리고 마는데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 외무차관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독립운동자의 무리가 의친왕 이강공을 꿰어 상해로 탈출하려는 풍설이 있어 감시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의친왕 이강, 임시정부가 그의 망명을 추진한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세계의 열강들이 모여드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 상해.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의 독립운동의 구심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이시영,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었고 힘있고 일관된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원동력은 바로 3.1 독립만세운동이었다. 조국의 광복을 찾고자 전국에서 물밀듯 일어난 성난 민심의 외침. 내무총장 안창호는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과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의 해답이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었다. 연통제는 현재의 시도군과 같이 임정이 국내에 만든 지방행정 조직이다. 함경도와 평안도, 경기도, 전라도, 경성 등 거의 전국에 걸쳐 있다. 그리고 교통국은 이런 지방을 연락하기 위한 비밀 통신기관이었던 것이다. 서로 상해와 국내에 있는 정부와 국민들이 연결하는 그 연계 고리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과 떨어지지 않고 국민들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를 만든 것이 연통제 교통국입니다. 그리고 상해 임정과 연통제, 교통국을 오가던 비밀 공작관, 그들을 특파원이라 불렀다. 특파원 중에 처음으로 국내에 잠입한 이종욱. 그런데 내무총장 안창호는 아주 특별한 비밀 임무를 이종욱에게 지시한다. 총독부의 문서를 보면 이종욱이 의친왕과 김가진, 기타 귀족 명사를 상해로 토항케 할 계획을 가지고 국내에 잠입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서에서도 이종욱이 의친왕을 망명시키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종욱의 망명 인사 리스트에는 의친왕은 물론이고 박영효, 김윤식, 이용직, 윤치호, 이상재 등 유명 인사 30여 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임시정부 특파공작원 이종욱의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욱 선생님 아드님 좀 데려왔는데요. 예, 제 선친이 이종자고 저되십니다. 데려와서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밀 임무를 부여받은 임시정부 특파공작원 이종욱. 있더라 여기. 그는 국내에 잠입한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요게 젊으셨을 때. 아, 이종욱 선생님. 네네. 네. 이 사진이요. 제일 그 당시 1919년 이종욱은 국내와 상해를 오가며 독립운동단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님으로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웠던 이종욱을 내무총장 안창호는 임정과 국내를 비밀리에 오갈 특파공작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주로 지금 저 사진은 양복입니다만. 하지만 이종욱이 안창호의 지시를 받고 처음 국내에 잠입할 당시는 국내와 상해를 연결할 조직이 없는 상태였다. 상해와 본국하고요. 어떤 왕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인터넷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특파원이 필요했던 거고 특히 이제 선친의 경우는 안창호 선생님이 그 연통제를 가서 조직을 하라고 그런 이제 임무를 주시죠. 그런데 이곳에서 의친왕 망명 사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한 사찰.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오세요. 예, 들어오십시오. 예. 이곳은 스님 이종욱이 말년에 머물면서 수행했던 곳이다. 제작진은 이곳에 이종욱의 특파원 활동 시절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 이거 타고, 예, 이거 천원문하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뿌리 지금 가져오는 게 이거 다입니다. 예. 이종욱이 1965년 6월 28일에 남긴 기록. 28일 같습니다. 6월 28일. 네. 그러면 그 활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의 친필 문서와 축원문이다. 초혼문에는 안창호가 국내에 연통제를 실시할 것을 부탁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문서를 보면 이종욱이 2차례 국내에 들어온 사실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욱이 노년에 쓴 글이라 글씨가 흔들리고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종종 눈에 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국한 시기를 1919년 10월경으로 남기고 있다. 두 번째 입국의 목적은 의친왕을 상해까지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상해 임시정부는 의친왕을 망명시키기 위해서 중국 단둥의 비밀 루트를 통해서 특파 공작원인 이종욱을 국내로 잠입시키기로 합니다. 3.1운동 이후 삼엄해진 일제 감시 속에서 임시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의친왕을 망명시키려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27년 7월 13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상해 임시정부가 의친왕의 망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외의 이목을 놀라게 함과 동시에 자금 모집에도 일조의 힘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선의 왕족을 대표하는 의친왕이 상해 임정에 합류한다면 세계 한일 합방의 부당성을 알리고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운동 세력이 결집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군자금을 모으는데도 유리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임시정부는 일제 감시를 뚫고 의친왕을 상해까지 탈출시킬 수 있을까요? 동아일보를 보면 이강공 전하를 해외로 망명시킬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던 상해 대표 이종욱이 천협 일파 대동단에게 거사를 맡긴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천협, 그가 대체 누구길래 이종욱은 그를 믿고 맡긴 것일까? 이종욱은 의친왕 탈출의 계획을 천협과 모의하기 시작하는데 조선민족대동단은 어떤 단체일까? 김가진이 총재, 전협이 단장, 최익환이 출판을 맡은 대동단은 3.1운동 이후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대동단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수많은 단체로 나뉘어 있는 독립운동 단체를 모으기를 원했다. 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와 전협 사이를 이종욱이 오간 끝에 의친왕 망명작전은 완성됐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의친왕의 상해 망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1919년 11월 9일로 거사일은 정해졌다. 의친왕의 자택인 사동궁. 그날 저녁 의친왕은 사동궁을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천협과 비밀리에 만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그의 뒤는 늘 고등계 형사 미와 경부가 따르고 있었다. 미와 경부는 의친왕의 뒤를 쫓았지만 의친왕은 그를 도중에 따돌릴 수 있었다. 총독부의 문서를 보면 경찰은 밤이 깊어 의친왕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고 추적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의친왕과 전협이 만나기로 한 비밀 가옥. 약속 시간이 되자 공평동 비밀 가옥으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미와 경부를 따돌린 의친왕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탈출 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천협은 의친왕과 만나기 위해 조선 총독부 직원 정운복을 이용해 만남을 주선시켰다. 조선 총독부 촉탁인 정운복은 천협에게 속아 의친왕 망명 계획에 끼게 되자 내심 당황한 상태였다. 정운복을 제외하곤 모두 의친왕 탈출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 하늘이 도운 끝에 얻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때 정운복이 찬성하는 것처럼 말했다. 전하, 결심하시옵소서. 상해의 독립정부에서 전하를 기다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늘 그 시기가 도래하여 모시러 왔으니 전하께서 결심하는 대로 곧 출발하겠습니다. 의친왕은 그 자리에서 상해 망명을 결심한다. 의친왕이 결심하자 한순간도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당시 사건 기록을 보면 천협이 의친왕에게 상해 망명을 권하자 의친왕도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고 한다.
얼굴이 알려져 있는 의친왕이 언제 일경에게 들킬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는 변장을 하기 시작했다. 듬성듬성한 수염을 위아래 턱에 붙이고 흡수룩한 양복에 중절 모자를 눌러써서 얼른 보기에 시골 면서기처럼 꾸민 의친왕.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상해로 망명하는 첫 발을 그렇게 내딛기 시작했다.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 총독부직원 정운복에겐 재갈이 물려졌다. 우선 첫 번째 비밀가옥에서 두 번째 비밀가옥으로 이동하기로 결정됐다. 그 현장에 육혈풀을 들고 의친왕을 호위한 24살의 청년이 있었다. 전협을도와 의친왕 망명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던 나창헌. 제작진은 다행스럽게도 나창헌의 아들을 만나 의친왕이 망명하던 날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대동단에서 살아남은 중에서 임시정부 의정원 2호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아버지예요. 나창헌은 망명 사건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내무차장 겸 경무국장으로도 활동했던 나창헌. 그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이강공하고 조엽 선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딴 얘기를 하면은 묶어서 죽이려고 구대기까지 파놨습니다. 나창헌과 일부 청년들은 정운복으로 인해 계획이 탈로 날까 우려하던 상황이었다. 당시 의친왕 망명 사건을 기록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놓은 것이 대동단에 관한 아버지의 나창헌의 부인이 나창헌의 증언을 나중에 문서로 남긴 내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망명 사건 당시의 분위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힘센 장사 한 명을 충청도에서 데려와 10일간 훈련시킨 다음 의친왕 망명을 시도했고, 나창헌은 인력거꾼이 지나갈 때 사정하여 인력거꾼의 의복을 입고 위장까지 했다. 이렇게 의친왕 망명 사건 내내 위기 일발의 순간이 계속됐다. 조선 총독부 경무국. 조선 총독부에서는 밤새 의친왕이 사라진 사실을 보고받고 신의주, 안동현, 부산 등지에 지급 전부를 발송하고 형사들을 총 출동시켰다. 그 시간 의친왕은 경기도 고양군에 있는 두 번째 비밀가옥에 도착해 있었다. 의친왕의 연락을 받고 수인당 김홍인이 비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그 안엔 비밀 서류와 함께 고종 황제가 남긴 15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다. 의친왕은 기차를 타고 상해로 망명하기 위해 수색역에 도착했다. 집을 나선 지 만 하루가 지난 시간이었다. 그는 사동궁을 나와 공평동 비밀가옥에서 접선 적선동, 청운동, 세검정, 고양군의 2차 비밀가옥에서 수색역에 이르기까지 다행히 일본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이제 의친왕은 왕족이 아닌 평민 이강이 되어 조국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무사히 상해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임시정부의 의친왕 망명 작전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먼저 임종의 내무총장인 안창호에게서 의친왕 망명의 비밀 지령을 받고 특파공작원 이종욱이 국내로 잠입한 시기는 1919년 9월이었습니다. 이종욱은 의친왕과 접선하기 위해 온갖 루트를 찾다가 마침내 천협을 만나서 더욱 구체적인 의친왕의 탈출 계획을 모의하게 됩니다. 임종 내무총장 안창호로부터 시작해서 특파공작원 이종욱, 천협, 그리고 의친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4단계를 거쳐서 망명작전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의친왕 망명작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바로 한 달 전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망명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친왕 망명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 귀족 김가진이 아들과 함께 상해로 탈출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가진이 상해 임시정부에 망명하자 일제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대체 김가진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는 왜 임시정부에 합류했을까? 동농 김가진은 한말 농상공부대신과 중추원 의장,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대한제국 최고의 대신이었다. 한일 합방 후 일제는 그에게 남작자귀를 수여하기도 했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대동단 총재를 맡으며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그때 임정 특파원 이종욱은 김가진을 만나 망명 의사를 확인한다. 김가진은 이미 안창호에게 상해로 망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다. 이종욱의 친필 문서를 보면 자신이 김가진과 아들을 상해까지 안내했다고 밝히고 있다. 내무총장 안창호는 특파공작원 이종욱에게 김가진 망명 작전을 지시했고 그는 김가진과의 만남에 성공한 것이다. 김가진은 당대의 명필로도 소문난 인물. 조선의 귀족을 대표하는 그가 상해 임정으로 망명한다면 그 자체로 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는 의친왕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이들을 만나고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뭐 참 나라 걱정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분이 상당히 두터웠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작은 고모하고 이제 의신왕의 아들이 많죠. 그중에 어떤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들하고 약혼까지 했대요. 그런 정도로 가까운 사이니까 이제 거치 망명을 하자고 이제 권유를 했는데. 조선의 귀족과 왕족이 함께 망명한 일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김가진은 의친왕보다 먼저 길을 떠났다. 90년 전 이곳에서 74세 노구를 이끌고 상해로 가는 여정을 떠난 것이다. 그때 10월 달인데 날이 그렇게 춥지도 않을 때인데 할아버님이 귀가 좀 큰 편이라 눈에 띌까 봐 귀에 이렇게 겨울에 쓰는 귀마개까지 이렇게 끼고 그러고 가셨다고 그러대요. 일산역에서 기차를 탄 김가진과 아들 김의한이 만난 사람은 이종욱. 이로부터 멀고 먼 망명길에 오른다. 독립신문엔 상해로 떠나는 김가진의 심경이 잘 담겨 있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 나라 정부가 있는 곳에서 죽을 마음을 품었노라며 비장한 각오를 보였다. 김가진은 일산역을 떠나 평양을 거쳐 신의주 넘어 중국 안동역에 도착하게 된다. 옛 안동은 이름이 바뀌어 현재의 단둥으로 불리고 있다. 안동에 도착한 김가진이 향한 곳은 이륙양행이었다. 김가진의 며느리인 정정화의 글을 보면 시아버지가 이륙양행이 대리하는 계림호 편으로 상해에 도착했다고 한다. 백범일지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김구 역시 안동현에서 영국인이 운영하는 이륙양행의 배를 타고 상해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비밀 아지트였던 이륙양행. 이곳에선 대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일까? 이곳은 안동 구시가지에 있어서 신시가지에 있던 일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였다. 조지 엘쇼라는 아일랜드 출신 영국인이 운영하는 이륙양행에 임시정부의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 그곳은 안동 교통사무국으로 불렸는데 이곳은 상해와 국내를 오가는 독립지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은신처였다. 무기는 이곳을 통해 국내로 들어갔고 군자금은 상해 임정으로 전달됐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에서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이 모든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조지 엘쇼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우는 아일랜드를 조국으로 가진 그에게 일제의 탄압과 한국의 독립운동은 자신의 일처럼 다가왔다. 조선 총독부의 문서를 보면 쇼는 만국민을 동정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많은 한국인 친구가 독립운동에 관해 상의할 때는 적당한 조언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이륙양행에서 운행하고 있던 선박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아주 안전하게 운반하거나 또는 임시정부에서 국내로 전달하는 각종 신문, 자료, 지령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수집된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쇼가 운영하고 있는 이륙양행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은 안동 교통국이 있던 이륙양행에 머물다 또다시 길을 떠난다. 이륙양행에서 멀지 않은 압록강에서 계림호를 타고 또다시 먼 뱃길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 김가진은 서울을 탈출해 20일 만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된다. 중국 안동역까지 기차로 달려 상해 황포강까지 배편으로 이동하는 이 루트는 김가진은 물론이고 의친왕에게도 중요한 루트였다. 김가진은 상해 임시정부에 도착하자 크게 환영받았고 임시정부 고문에 추대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적 기둥이 된다. 전직 태신으로서 대한제국 말기를 살아간 가장 그 거물급 정치인으로서 최초로 항일투쟁에 몸을 던지고 한일합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충격적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창호로부터 시작해 이종욱과 김가진 그리고 의친왕까지 망명작전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1919년 11월 11일) 의친왕을 태운 안동행 기차가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3등객실에 몸을 숨긴 의친왕에게 초조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일본 경찰의 수색이 시작됐다. 의친왕 일행은 위조한 여행증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한동호라는 가명으로 의친왕은 검문을 피할 수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검문을 넘길 수 있었다. 의친왕 일행이 안동역에 도착할 즈음 일제의 수색망도 좁혀오고 있었다. (1919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의친왕도 인파에 섞여 안동역에 발을 내딛었다. 조금만 더 가면 의친왕의 망명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채권이 든 가방을 들고 이을규는 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의친왕도 태연히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안동역은 현재 단둥역으로 불리고 있다. 단둥역으로부터 임시정부의 비밀 아지트인 이륙양행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다. 옛 안동역에서 이륙양행까지는 불과 2km 남짓. 걸어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다.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의친왕은 일제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전하,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의친왕을 알아본 것은 요네야마 경부였다. 의친왕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그는 그의 변장을 알아채고 만 것이다. 그렇게 의친왕 망명은 실패하고 말았다. 만일에 그 이광공이 그 탈출했다고 하면 그건 그 우선 한국 사람들에게 그 대한제국의 황실이 나라가 망했어도 나라가 망한 데에 대한 책임이나 또 망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이광공이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 황실이 망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엄청 큰 효과를 주는 것이죠. 수색을 떠나 중국 안동에 이르는 500km에 가까운 망명길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말았다. 의친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하기 위해 이 땅을 밟은 지 90년. 우리에겐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있다. (1919년) 의친왕의 망명 사건은 일제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한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왕족이 망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15년 신한혁명당이 고종을 망명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이 일제에 의해서 발각된 일이 있었고요. 1927년 임시정부에서는
이번엔 의친왕의 동생이면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을 망명시키려던 계획이 안타깝게도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친왕의 망명은 이처럼 끝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 자신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의 죽음에 복수함과 동시에 조국의 독립과 세계의 평화에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친왕의 망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제의 감시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의친왕 망명 사건이 남긴 후유증은 엄청났다. 당시 사건 기록이 담긴 형사 판결문 원본. 의친왕의 망명을 추진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검거되고 조직은 무너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제의 반응이었다. 전협 일파의 죄목을 이강공에 대한 유괴, 협박, 감금으로 규정한 것이다. 의친왕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억지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육혈포로 협박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의친왕은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쳤다. 하지만 의친왕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경성으로 잡혀온 의친왕은 총독부 안에 있는 녹천정에 갇히게 된다. 그래도 마음에 놓이질 않자 결국엔 일본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한다. 프랑스에서 발간된 임시정부의 소식지엔 조선 총독부에 보내는 의친왕의 편지가 실렸다. 본인은 동경에 가기를 강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왕자의 지위를 거부하고 한국 시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10년이 지난 1929년까지도 의친왕에 대한 감시는 계속됐다. 극비문서로 분류된 의친왕 부부의 동정 기록 보고서. 이 기록을 보면 매일 시간대별로 의친왕의 행적을 일일이 감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3년 12월 23일) 이강공 전하 동정 보고를 보면 의친왕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모든 행적이 기록돼 있다. 일제치하 의친왕의 삶은 이렇게 감시와 핍박 아래 있어야 했다. (1930년) 일제는 의친왕에게서 자귀를 빼앗아 맏아들인 이건에게 물려주고 강제 은퇴를 시킨다. 네. 아버님이 97년도에 이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해방 10년 만인 1955년 8월 15일 의친왕 이강은 쓸쓸히 눈을 감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망명해 독립운동을 하려던 뜻을 끝내 이룰 수 없었던 의친왕. 나라를 구하시려고 하던 그 독립정신과 너무나 그 기계가 좋으셨기 때문에 일본 놈들한테는 항상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죠. 저 의친왕 뒤에는 항상 쫓아다니라. 그리고 스파이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우신 일생을 보내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안타깝게도 의친왕 망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임시정부의 특파작전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임시정부는 이종욱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특파공작원을 국내로 잠입시킨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작전은 끝나지 않고 이어졌다. (1919년 10월 31일) 일왕의 생일을 전후로 전국에 일어난 제2차 독립만세운동부터 1920년 미 의원단이 방문했을 때 진정서를 만들고 시위를 조직했으며 또한 평양경찰서 폭파 시도 같은 강력한 투쟁으로까지 이어졌다. 1919년 4월 13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5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광복을 이뤄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의친왕의 망명 시도가 실패한 후에 쓴 친필 휘호입니다. 참을린 일제의 감시와 억압을 받으면서 힘겹게 울분을 삼켜야 했던 의친왕의 심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친왕 망명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세계 만방의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우리 독립운동의 새로운 기폭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아서 의친왕 망명 시도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